자, 7시가 됐습니다. 브리더스 퀄리티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저희 오늘 대표님이 신박사를 쥐어짜서 갈아놓고 있습니다. 네. 매주 라방을 진행하고 있고, 라방 이외에도 유튜브도 찍고,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제가 이렇게 됐는지, 네. 도비도 자유지만, 신박사도 자유가 되고 싶습니다. 네.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네, 대표님. 웃으면서 지나가시지만, 맛있는 건 안 사주시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앵무새를 기를 때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 이야기하는 것이 맛있는 걸 주세요, 다양한 먹이를 주세요, 넓은 세상에 길러주세요, 안전하게 길러주세요, 밀수하면 안 돼요 등등등등의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오늘은 국내에서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앵무새를 기르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요소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인 바로 무엇? 트릭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퀴즈는 아니에요. 트릭 훈련이 뭔가요? 트릭 훈련이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러브주민원님 또 오셨군요. 프롱님도 들어오셨고요. 프롱님도 그날 뵈서 반가웠습니다. 공청의 날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신데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트릭 훈련이 무엇일까요? 하면 트릭 훈련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보호자와 앵무새가 아닌 다른 조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동물일 수도 있고요. 보호자가 기르고 있는 동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트릭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손 내밀면 앵무새가 발을 내밀고, 인사해 그러면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날아갔다 와 그럼 날아가서 돌아오고 등등과 같이 보호자가 지시하는, 요구하는 특정한 행동을 익숙하게 습득하여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트릭 훈련이라고 합니다. 옛날 말로는 제주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제주 넘기, 그럼 뭐요? 넘잖아요. 제주 부리기, 어떤 특정한 특장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트릭 훈련은 제주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제주는 제주도 할 때 그 제주가 아니고 아이 할 때 제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트릭 훈련, 제주 훈련 또는 제주 배우기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릭 훈련,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요즘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패럿, 트릭이라고 치면 엄청난 양의 동영상들이 쏟아집니다. 작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을 내밀거나 또는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날아오거나 어떤 물건을 주워오는 것도 있고요. 좀 더 복잡하게는 계산을 하거나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말하기도 일종의 트릭 훈련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빙글빙글 돌거나 또는 누워서 배를 보이는 행동 등등등, 일반적으로 야생에 있는 개체라면 하기 어려운 특정한 장기, 특기를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서커스, 우리가 보통 애니멀 서커스, 동물 서커스라고 하면 국내에서 젊은 분들은 사실 보신 경우가 거의 없고요. 제 나이 정도 되면 과거에 유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의 서커스단, 동춘 서커스 같은 경우에도 개 등등을 이용해서 동물이 어떤 특정한 재주를 넘거나 재주를 보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20년 사이에 동물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그런 형태의 동물을 대상으로 한 훈련, 그 훈련의 결과로 나오는 특기를 보여주는 것들이 부적절하다 또는 학대이다라는 인식들이 과거와 달리 꽤나 많이 만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앵무새에게 특정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나쁜 거 아니야? 그냥 사람 주체하고 하는 거 아니야? 앵무새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생겨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미리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앵무새에게 특정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앵무새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을 뺐거나 또는 앵무새에게 어떤 폭력적인 행동, 폭력적인 언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앵무새에게 통상의 범주 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트릭 훈련의 과정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 복지 논쟁, 동물 복지와 관련한 논의에서 5F라는 게 있어요. 5가지의 F라는 뜻이에요. 5가지 자유, 프리덤이에요. 그래서 F는 프리덤의 약자인데 그게 무엇냐라고 하면 free from hunger라든지 예를 들어서 hunger가 뭐예요? 배가 고픈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동물을 우리가 기르고 번식시키고 실험에 사용하고 또는 잡아먹고 더 나아가서 가죽을 벗기고 등등 우리가 동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간의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동물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5가지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원래 야생에서 그 동물들이 수행했던 자유로운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등등등등등. 더위와 추위로부터의 자유 등등등. 그래서 그러한 5가지 프리덤에 특별히 지장이 없다면 그 동물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영리적이건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에 의해서 하는 것에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트릭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그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동물과 보호자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 5F 원칙에 위배됨이 없고 따라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를테면 악수를 가르쳤다든지 부메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날아오는 것들 또는 뒤집기라든지 기타 등등 춤을 추기라든지 두레박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물건을 쓰레기통에 넣는다든지 수많은 트릭을 가르칠 수 있는데 내가 이 트릭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때렸어요. 못한다고. 그럼 그것은 뭐가 됩니까? 5F 중에서 고통과 통증으로부터의 자유 원칙에 위반될 수 있겠죠. 그러면 동물 복지적 측면에서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요. 또는 동물을 과다하게 굶겼어요. 원래 이를테면 하루에 2번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24시간 동안 트릭 훈련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굶겼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트릭 훈련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 왜 갑자기 트릭 훈련입니까? 저는 저희 앵무새가 그냥 자유롭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보고 공부하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제 앵무새에게 이를테면 특정한 트릭을 가르치면 그 과정이 마치 어머니나 아버님이 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등치되어서 마치 그런 듯한 이미지가 들어서 싫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분명히 이 트릭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매우 가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예요. 자, 아니 그깟놈의 제주 넘기가 무슨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나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 앞쪽에 저희가 이제 오베이던스 트레이닝 또는 오베이던스 스킬이라고 불리우는 복종 훈련에 대해서 먼저 다뤘으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훨씬 빠르긴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복종 훈련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다음 기회가 되면 좀 더 거기서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복종 훈련은 뭐예요? 앵무새가 집 안에서 보호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지 자각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만약에 복종 훈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앵무새와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가족이 속해 있는 집단 내에서 앵무새의 위계가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가 과도하게 높다고 착각하여서 알파 메일 또는 알파 피메일로서 보호자나 보호자의 가족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막고 보호자 가족 그리고 앵무새가 장기간에 걸쳐서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오베이던스 스킬, 즉 복종 훈련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앵무새하고 사람 간의 관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확보하는 데는 가치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보호자와 앵무새의 관계를 더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장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하는 앵무새의 삶의 질까지 높이는 데에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앵무새하고 놀아준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앵무새하고 놀 때 뭘 하나요? 네, 바로 나오네요. 자, 안동별곡인가요? 앵동별곡이군요. 네. 앵동별곡님. 맞아요. 아띠는 하루 중에 훈련할 때 제일 좋아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맥락이에요. 자, 앵무새의 입장에서 훈련은 어떤 가치를 지니나요?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앵무새는 기본적으로 집단 생활을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앵무새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럼 기본적으로 앵무새는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앵무새의 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앵무새를 놀아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놀아주시나요? 앵무새하고 뭐 게임을 하나요? 앵무새하고 야구를 하나요? 앵무새하고 술을 마시나요? 뭐 하세요? 앵무새하고 TV를 같이 보나요? 뭐 가능해요.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여러분과 앵무새가 노른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어깨에 앉거나 손에 앉은 상태에서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어 주거나 또는 같이 바깥에 나가거나 정도로 활동의 대역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다라고 하는 것이 빤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물론 아주 특별한 대단한 인티머시, 관계,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앵무새와 보호자라면 같이 있는 것만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반복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관계가 루즈해지게 돼요. 과거엔 저희가 반려라는 말을 사람에게만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자신의 앵무새를 반려조 또는 반려앵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앵무새가 자신의 반려라면 반려는 뭐예요? 사전적 의미 자체가 둘 사이가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서로에게 의존하며 동시에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조력해주는 발전적인 관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 사이만 쓰는데 만약에 앵무새와 여러분의 관계가 반려관계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규정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앵무새의 삶의 질, 앵무새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는 그 앵무새에게 무리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과 할 수 있는 것이 뻔해요. 실제 야생에서 살아가는 앵무새 무리들은 함께 서너 시간 동안 비행을 하고 함께 깃털을 골라주고 함께 먹이를 찾으러 다녀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앵무새처럼 깃털을 다듬어줄 수도 없고 여러분 앵무새처럼 같이 날아다닐 수도 없고 먹이는 언제든지 있으니 먹이를 찾기 위해 딱히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앵무새와 여러분의 관계를 강화하는 가장 현재까지 알려준 좋은 방법이 뭐다? 바로 트릭 훈련이다예요. 그러면 트릭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큰 가치를 지니느냐? 우리가 트릭 훈련의 과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트릭 훈련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특정한 행동이 있죠. 이를테면 한쪽 날개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한쪽 날개를 드는 것은 맥락 없이 그냥 들어서는 돼요, 안 돼요? 보호자가 주는 특정한 큐 사인에 맞추어서 한쪽 날개를 들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보호자와 앵무새 사이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교감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트릭 훈련의 핵심은 특정한 행동을 특정한 큐 사인에 맞춰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그 자체보다도 그러한 행동을 만들어 나아가는 과정에 앵무새와 보호자가 교감한다는데 포인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앵무새는 그런 트릭을 잘 할 수 있고요. 특정한 트릭을. 어떤 앵무새는 엄청난 숫자의 트릭을 구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앵무새는 잘 하지 못하지만 노력할 수 있어요. 잘하고 못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앵무새를 쇼에 내보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앵무새에게 트릭 훈련을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그 앵무새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좋은 시간은 어떻게 보낼 수 있다? 서로 교감할 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앵무새와 특정한 행동을 만들어가고 그 행동에 대해서 리워드를 주고 다른 행동으로 변이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 전체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반려라는 표현에 매우 적합한 행동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앵무새는 매우 뛰어난 지능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특정한 큐 사인에 맞추어서 앵무새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호자의 기쁨을 앵무새도 느껴요. 그리고 앵무새 또한 어떠한 행동을, 어떤 트릭을 수월하게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보호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그것이 앵무새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주 부유한 부모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모든 것을 다 부모님이 해결해줘요. 여러분의 삶에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그런 삶이 좋아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저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아는 상식의 수준, 대단한 논문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에 대한 호기심이나 열정, 성취욕이 매우 낮게 돼요. 나중에 결국은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왕조가, 그게 황제이건 왕이건 무엇이건 특정한 정권 권력이 누대에 걸쳐서 유지되게 되면 그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 2세들이 가면 갈수록 열화되는 현상, 특정한 수준, 선대, 그 국가를 만들어낸 촛대, 선대 왕이나 황제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보여요. 그게 대부분 뭐예요? 이미 왕자로서, 이미 어떤 공주로서 모든 것을 누린 상태에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뭔가 더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는 망하는 거고요. 재벌도 망하는 거예요. 부자 3대 못 가던 이유는 부자가 된 자수성가에서 돈을 번 첫 때의 할아버지만큼 아버지가 열심히 안 했고요. 그 아들은 더 열심히, 손자는 안 했기 때문에. 왜? 모든 걸 갖고 태어나서 굳이 안 해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앵무새도 같다는 거죠. 여러분의 앵무새는 만약에 야생에 있었다면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독사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경쟁을 이겨내고 더 맛있는 먹이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무리 내에서 우세한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사는 순간부터 그 앵무새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보호자를 깨물어 뜯지만 않는다면, 말도 안 되게 새벽 3시에 락큰롤을 부르지만 않는다면 그 앵무새는 평이한 삶을 살게 돼요. 좀 지루해서 문제이지, 또는 많이 지루해서 문제이지. 근데 그런 앵무새에게 트릭 훈련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다?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려요. 저는 앵무새의 삶의 가치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의 가치도 난 잘 모르겠어요. 나만 즐거우면 되지, 저는 제가 즐거우려고 앵무새를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누구도 탓할 수 없고 불법도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기르는 앵무새,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앵무새는 우리가 원해서 앵무새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집에 초청해서 모시고 있는, 또는 데리고 있는 먼 친척 또는 친구라고. 그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누구의 의무? 우리 앵무새를 기르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그런데 트릭 훈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앵무새에게 삶의 가치,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앵무새를 기르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릭 훈련을 대할 때 어때야 됩니까? 이 트릭 훈련이 나와 앵무새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둘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떡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래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앵무새 커뮤니티 내에서 얘는 내 손에서 떡이야.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얘는 다 해. 내가 주무르는 대로 얘는 떡은 뭐예요? 주무르는 대로 그 모양이 바뀌잖아요. 딱딱하지 않아서. 앵무새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심지어 매우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앵무새를 기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예요? 주종의 관계예요. 물론 누군가는 앵무새를 사업적으로 대할 수 있고요. 누구는 앵무새를 실험 목적으로 대할 수 있고요. 누구는 앵무새를 관상 목적으로 대할 수 있고 또 누구는 앵무새를 단순한 소유 목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상황이 다른 거니까. 하지만 이 앵무새가 나의 친구이고 내가 이 앵무새의 반려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로 반려의 관계라고 규정한다면 떡이라는 말은 감히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떡이라고 내 멋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소한 존재 또는 나에게 종속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되게 무거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은 앵무새를 좀 더 흥미진진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영도자 내지는 친구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앵무새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내가 이 앵무새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긴 얘기를 10분 동안 진행했고 그럼 실제로 앵무새와 관련한 트릭 훈련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희에게는 아주 뛰어난 앵무새 훈련과 관련한 트릭 훈련과 관련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바로 타니 로바르하고 다이안 그린돌. 다이안 그린돌은 아주 저명한 앵무새 전문 저술가입니다. 이 지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책인데요. 요 책입니다. 패럿 트레인. 네,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운전하다 죽을 뻔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천에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강화도도 갔다 왔고요. 지금 이제 들어온 지 벌써 영종도 들어온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비 많이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이 서적이 바로 현존하는 앵무새의 트릭 훈련과 관련한 최고의 서적. 아우 박사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저 영어 싫어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네, 앵무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 책 공개해도 되나요, 대표님? 네, 이거 저희 파는 건 아니죠. 네, 이런 번역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에 계신 양리지 실장님하고 동시에 현재 헝가리에서 열심히 수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계신 안상희 선생님 두 분의 합작품으로 이 책을 이렇게 한국어로 그대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번역해냈습니다. 판일지는 않아요. 하지만 브리더스 퀄리티 카페와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관련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앵무새에 관한 트릭 훈련의 도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트릭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베이던스 트레이닝 또는 오베이던스 스킬을 충분히 익혀야 되고요. 보호자와 앵무새 모두가 그 상태에서 하루에 특정한 세션을 정해놓고 보통은 짧게는 5분, 길어도 1, 20분이 넘지 않게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정도 살짝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다른 앵무새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무질서하고 시끄럽지는 않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한두 마리의 앵무새만을 주변에 방해 요소가 없는 공간에서 T자 형태의 스탠드, 즉 T 스탠드 위에 올려놓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클리커, 아마 아실 거예요. 클리커라고 하는 딸깍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제 클릭이 딸깍이죠. 그런 딸깍 소리가 나는 클리커를 이용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나무 젓가락이나 지시봉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특정한 행동을 상세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디오로 또는 어떤 일지를 통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트릭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디까지 됐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평가, 비교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트릭 훈련의 기저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는 positive reinforcement라고 하는 긍정 강화 또는 positive enforcement라고도 부릅니다. 긍정 강화 기법이고요. 또 하나는
오퍼런트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보통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리워드를 주고, 즉 보상을 하고, 그 보상 기제에 따라서 동물이 특정한 행동을 더 잘하도록 만들어내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두 가지 기법을 이용하게 돼요. 사실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앵무새가 왼쪽 날개와, 이게 왼쪽이죠. 네,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번갈아서 위아래로 흔드는 행동을 여러분이 시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일단 한쪽 날개를 들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날개를 내리고 반대쪽 날개를 들도록 하고요. 이것이 반복돼야 돼요.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요, 보통? 조련사라고 불리우는 동물의 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긍정 강화와 오퍼런트 컨디셔닝, 그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앵무새의 날개를 살짝 들었다가 내려줘요. 그리고 리워드로 그 앵무새가 매우 좋아하는 작은 트릿, 먹이를 줘요. 보통은 이 훈련 세션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먹이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다시 한쪽 날개를 들었다가 내린 다음에 그 먹이를 줘요.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앵무새는 날개를 들었다가 내리게 되면 먹이를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는 반대 것도 해줘요. 그럼 반대 것들 들었을 때도 먹이를 줘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동작을 합쳐요. 왼쪽 날개를 먼저 들고 오른쪽 날개 먼저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먹이를 줘요. 그 다음에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를 갖다가 연달아서 반복적으로 올리게 하고 먹이를 주는 방식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먹이를 주지 않고 쓰다듬어 주거나 안아주거나 뽀뽀해 주거나 또는 잘했어, 굿보이, 착해, 뛰어나, 예뻐, 이런 다른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도 앵무새에게 리워드를 줄 수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트릭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트릭을 분절된 개별 행동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행동들을 하나씩 완수할 때마다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그 다음엔 그 행동들이 특정한 순서로 적절히 배열되도록 스태킹이라고 하죠. 쌓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리워드를 주는 것이에요. 혹시 골프 치시는 분이 계시거나 또는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축구를 하거나 등등등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영을 할 때 처음에는 그 다음엔 다리를 막 차죠. 다리를 차고 나면 어떡합니까? 팔 동작을 배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를 합치지요. 그럴 때 여러분의 코치는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아우 잘했어요. 아우 정말 잘했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북돋아주죠.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워서 열이 나네요. 네, 그래서 윗도리를 조금 벗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훈련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구공을 가지고 골대에 넣는다라고 가정하겠어요. 그럼 앵무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구공이 있는 곳에 바스켓으로 가서 농구공을 들고 골대 근처로 가서 농구공을 골대 안에 집어넣고, 그럼 바스켓으로 간다, 농구공을 집는다, 농구공을 집은 상태에서 골대로 간다, 골대 안에 농구공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서너 가지의 분절된 행동들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하나하나의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서 그것을 할 때마다 작은 단계 어컴플리시먼트, 어떤 완성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리워드를 주고 그것들이 스태킹 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되게 쉽지만 내용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프로세스가 다단이면 다단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앵무새가 무엇을 정확하게 다음에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수월하게 벌어져요. 흔히 벌어져요. 네. 따라서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해서 둘 사이의 유대감, 그 다음에 앵무새의 능력치, 그 다음에 내가 앵무새를 어떻게 안내하고 가르쳤을 때 앵무새가 잘 할 수 있는지 서로 선생과 학생 사이에서
교학상장이라고 그러죠? 함께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복잡한 트랙 훈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많을 터인데, 영어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외워서 나중에 결국은 회화를 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델 라이벌 학습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앵무새가 있다면 그 앵무새를 보고 따라할 수도 있고요. 그런 앵무새가 없는 대부분의 분들은 내 동생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연인에게 앵무새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도록 할 수 있어요. 앵무새라고 하는 동물이 매우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렵지 않게 캐치할 수 있는 거죠. 네. 말은 쉽죠, 물론. 앵무새를 가지고 진행하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수많은 적지 않은 트릭 훈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앵무새들이 거기에 나와서 인기를 끈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앵무새는 그걸 잘 못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앵무새들이 소수이거나 그렇게 만들어내는 뛰어난 훈련사, 조련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앵무새가 크다고 해서 꼭 이런 훈련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박사님, 저는 사랑앵무를 기르는데 사랑앵무는 되게 작잖아요. 그럼 뇌도 요만할 거고 그럼 얘네는 트릭 훈련 잘 못하겠네요. 박사님, 저는 대형 매커우를 길러요. 얘는 머리가 이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트릭 훈련을 사랑앵무보다 100배 정도 잘할 것 같아요. 라고 과신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꼭 맞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앵무류 중에서 덩치가 크다고 해서 이런 형태의 트릭 훈련을 꼭 잘하는 건 아니고요. 앵무의 종별로 물론 개인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개조 간이겠죠. 개별 새 간에 개인 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 간의 어떤 인디비주얼 디퍼런스가 있어요. 종 간의 차이만큼이나 개개의 새별로의 차이도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 이를테면 매커우라고 하는 종이 특정한 트릭 훈련을 통상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든 개체가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작은 종이라고 해서 매커보다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우 유명한 일본이었나요? 제가 좀 갑자기 러시아나 어디나 서구 쪽인가 보네요. 그래서 버찌, 잉글리시 버찌죠. 버찌를 가지고 즉 사랑앵무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조련사가 있고요. 트릭 훈련을 하는 조련사가 있고 아주 유명해요. 사랑앵무들인데 기가 막히게 해요. 네. 특히 매커우 같은 경우에는 보컬 능력, 즉 목소리는 정확하게 내지 못하고 언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트릭 훈련은 매우 잘하고요. 코카투도 꽤 잘하는 편인데 대부분의 코카투는 사실은 춤추기에 좀 더 능한 편이에요. 막춤에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우건을 부풀리고 몸 전체를 갖다 올려서 뒤뚱뚱 바보 같은 또는 약간 어리광대 같은 춤을 추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딩이 없는 종들일수록 어떻다? 본딩이 없다라는 얘기는 보호자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제약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오스트레일리안 브로드테일즈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안 그래스 패러킷이라든지 대부분의 패러킷 계통들은 패럿 계통에 비해서 특정한 트릭 훈련에 대한 용이성 또는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본딩의 강도나 존재와 관련한 문제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4분 동안 제가 트릭 훈련과 관련한 주요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질문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찾아서 적어주셔야 돼요. 동물 복지에 있어서 5가지 자유, 즉 5Fs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자유에 대해서 빨리 적어주시는 분, 맥락만 맞으면 제가 된 것으로 알겠고요. 그분께는 저희가 브리더스 퀄리티 사이트에 5,000원, 이거 좀 많이 쓰지. 5,000원이 뭐예요, 대표님? 우리 돈 그렇게 없어? 진짜? 정말?
네, 제가 어거지로 팍팍 우겨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10,000원 할인 쿠폰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장씩 2장입니다. 퀴즈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의 5가지 F, 5가지 자유에 대해서 배고픔, 불편함, 통증, 두려움, 질병. 이거 맞나? 갑자기 또 헷갈리네요? 이거 맞나요? 네, 배고픔, 불편함, 통증.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네, 뭐 하나 빠졌습니다. 하나가 한 2개 빠졌습니다. 자, 정상적 행동, 두려움, 부상, 불편함, 배고픔. 프롱님 맞는 것 같죠? 네, 근데 프롱님은 기업 회원은 이건 약간 좀 애매모호한데, 이 프롱님 이거 인정해줘야 되나? 네, 제가 따로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프롱님에게 맞으신 것으로 제가 보고, 프롱님에게 10,000원 비더스콜. 이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업체끼리인데. 네? 퉁칠까요? 저희 지불할 금액에서? 이거 누굽니까? 지하엔 하루님,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짝짓기. 말 되네. 말씀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신적 자유, 저도 정신적 자유가 좀 필요해요. 자, 헬로우 페로님, 굶주림, 불편함, 고통, 상해, 질병, 정상적인 행동.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 주셨고요. 근데 제가 프롱님이 유사한 또는 근사한 답을 먼저 주셔서 오늘은 프롱님에게 퀴즈의 정답자로 선정을 하도록 했고,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말씀드리고요. 자, 질문 좀 쫙 올려주시면 오늘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질문 받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주신 말씀들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6분 들어오시고 날씨가 추우니까 다들 어디 소주 들여서 가신 건가? 네. 제가 요새 술을 잘 안 먹는데 여기 연배가 충분하지 않으신 어린 분들도 계셔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19금은 하여튼 네.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요새 술을 잘 안 먹다 보니 조금만 먹어도 힘드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술을 안 먹다 보니 그런 걸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서 말씀 주신 건. 아띠가 제일 수다를 떨어요? 이 말씀 좀 적어주세요. 예오라니님, 여라니님이신가요? 여라니님, 수다를 떤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앵무새하고 대화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거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더 적어주시면 도움이 갔고요. 서로 소리 지를 때 같이 꽉 나도 꽉. 이거는 되게 좋은 앵무새를 위한 어떤 교감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그냥 높아심을 말씀드리다니까 선생님이 앵동별공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요게 잘못하면 앵무새에게 부정적인 어떤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소리 지르니까 우리 보호자가 좋아하네. 그럼 또 소리 질러야지. 라는 오해를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이른바 스크리밍이라고 해서 맥락 없이 소리를 지르는 앵무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하시고요. 네. 러브서니님, 안녕하세요. 항상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멋져요. 비가 어마무시하게 와요. 오늘도 내비 포기하고 라이브 봅니다. 내비가 뭐죠? 내비가 뭘까요? 네. 내비게이션을 안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만 잘 못 알아듣는군요. 네. 자, 비가 많이 오고 있고요. 강하게 강하게 키운다는 게 맥락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너무 강하게 키우진 마세요. 유격 조교가 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자, 헐, 그런 표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아까 뭘 얘기했죠? 뭘 말씀드렸는데 그런 표현 처음 들어봤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네. 제가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는지 제가 앞에 한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떡이라는 표현 요즘은 쓰는지 어떤지 모르겠죠. 요즘도 쓰나요, 대표님? 요즘은 잘 안 쓰나요? 옛날에 그런 표현들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전 그런 표현을 볼 때마다 되게 속상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앵무새를 기르는가? 자, 이리 오라 말씀드리면 이리 와주는 우리 경복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재밌어요. 네. 이리 오라고, 이건 좀 표현이 잘못됐네. 이쪽으로 잠시 와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여쭈면 가끔 본인이 원하실 때만 왕림해 주시는 우리 경복님에게도 큰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도로 제가 윤문을 하면 어떨까요? 네, 모시고 사시는 거죠. 추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춥습니다. 되게 많이 추워요. 근데 저는 열이 뻗쳐서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자, 와,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앵특시 미친 듯이 등업하고 뜯어낸 저 책 통번이에요. 아, 네네. 네. 그렇군요. 자, 앵무새들은 보통 아마존은 등터치를 싫어하고 허용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과연, 자, 이제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도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고양이에게 손을 대도 되는 부위, 패팅 가능한 존이 어디냐라고 하면 뭐 여기는 가능하고 여기는 안 되고 꼬리 만졌다간 쳐 맞고 뭐 여기 건드렸다간 피 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서 고양이 몸에다가 그림을 지도처럼 그려놓고 된다 안 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죽는다 산다. 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엉덩이를 만져요. 뭐 애인이 만지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애인이 아닌 사람이 여러분의 엉덩이를 만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저게 미쳤나? 바로 신고각이죠. 맞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콧구멍에 손을 집어넣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저게 미쳤나? 네, 주먹이 폭 나갈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동물종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행동학적인 기본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노르마, 규범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린 만나면 어떻게 한국에서는 요즘은 악수도 하고요. 남녀 간에는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제가 공부했던 브라질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도 일단 키스는 아니고요. 볼 키스를 해요. 더 재밌는 거는요, 상파울루에서는 한 번만 키스하는 편이에요. 리오데자네이루, 삼바, 카니발로 유명한 저희는 이제 포르투갈어는 히우지자네이루라고 하는데, 히우지자네이루에서는 2번 키스하는 편이에요. 북부 지역으로 가면 3번 키스하기도 해요, 볼키스를.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가서 이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생각해요? 에이, 동양 사람, 재미없어. 근데 만약에 누군가 와서 우리한테 볼키스하면 우리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되겠죠. 얼음?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는지,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심지어 이탈리아에선 남자끼리도 볼키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 사회 내에서도 문화권별로 차이가 있는데 동물들도 그 동물 내에서 어디까지 손댈 수 있다, 어디를 손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해요. 특히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발하고 날개 건드리는 걸 보통은 되게 싫어해요. 네. 그러다 보니 특정한 부위를 만졌을 때 그것을 싫어하는 행동을 보이게 돼요. 다만 이것은 그것이 심각한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아주 과도하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개선 또는 변경시킬 수 있어. 뭐냐? 날개를 건드린 다음에 앵무새가 좋아하는 특정한 트릿, 즉 먹이를 줘요. 보상을 줘요. 그러면 내가 날개를 만지는 걸 좀 안 좋아하긴 하지만 날개를 만졌을 때에 날개를 만져짐 당했을 때 내가 원하는 특정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참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날개를 만져주기를 바라는 수준까지 변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밑에 바스티안 6639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개체별 성격에 따라 다르고요. 종별로 특정은 다른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목도리가 야생성이 강해서 목도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야생성이라는 말씀을 쓰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걸 본딩이라고 하는데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 편이어서 목도리 계통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링넥 계열 전체는 다 통상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애완 또는 반려의 대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여기 인스타 아닌가요? 네, 여기 인스타 맞습니다. 네, 프롱 사장님, 인사 주고받으시고요. 패럿 힐링팜 박사님 멋있으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네, 전 멋있진 않아요. 좀 웃긴 동네 아저씨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아, 일본에 계세요? 아이고, 일본이군요. 네네, 일본이군요. 앵바이앵. 네, 앵바이앵입니다. 배고픔, 불편한 자 말씀 쭉 나눴고요. 엄청 말씀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크 해주셨고요. 자, 쭉 넘어가시고. 자, 여기서 질문 퀴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앵무새의 훈련과 관련하여 2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영어로 매우 어려운 얘기를 했죠. 오퍼런트 컨디셔닝이라는 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한자어를 이용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적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앵무새 최고의 사이트라고 감히 자부하는 뷰더스 퀄리티
사이트 10,000원 할인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앵무새의 트릭 훈련과 관련한 두 가지 중요한 행동학적 기법이 있고, 하나는 오퍼런트 컨디셔닝이고,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네 글자입니다. 자, 뉴기니아 이클레터를 말씀하신 것 같고, 이클레터스가 과일을 먹는 앵무새인데 분양업체가 질병에 약하다고 비추었는데, 이클레터스는 제가 추후에 별도의 종별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넥타에 가까운 매우 수분이 많은 먹이를 먹어요. 근데 과일을 주는 것이 질병의 문제가 유발 원인이 된다?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사자한테 너 고기 먹으면 고지혈증 걸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두부 먹자. 뭐 이러는 건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축하한다고 말씀 주셨고, 저희 집 염주비둘기가 요즘 집안을 날아다니다가 앞구르기 하듯이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요란한 짓을 하고 착지하면 한쪽 눈을 절반이는데 칭찬을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염주 비둘기님을 뵙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자, 밑에 사랑용무 수컷이 암컷이랑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몇 주 전부터 플라스틱 회 이거는 이제 오늘 좀 주제하고는 약간 맞지 않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뭐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이거에 어떤 탈항이 될 정도로 문제가 되거나 과도하게 집착을 해가지고 암컷 같은 경우에 뭐 알을 낳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수컷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있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것이거나 또는 단순하게 자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어떤 그 에딕션, 중독적인 상황이거나 또는 총배설강, 이제 통상 우리가 똥꼬라고 하는 이른바 사람을 따지면 항문 부위에 어떤 상처가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면 요거는 일단은 그냥 두셔도 되고, 또는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셔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이었지만 이미 재미있어요. 자, 모란앵무 집사입니다. 겨울에는 산책을 아예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모란앵무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생각보다 덥지 않아요. 네. 밖에 나가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무슨 영하 40도일 때 날아가시고, 저기 초속 40m로 강풍이 불고 있는데 영하 40도에서 나가진 않으실 거잖아요. 거기서 10시간 동안 막 이러진 않으실 거잖아요. 네. 나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디엄 코카투와 그레이트 코카투가 다른가요? 네, 종은 다르죠. 기본적으로 종은 다릅니다. 종은 다르고, 이게 뭐가 다르다는 건지 제가 뭘 질문하신 걸 잘 이해를 못해서, 네,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나중에 트릭 훈련으로 어절릿 이런 거 아주 좋아요. 네, 뭐 동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염성 질병에 대한 통제 대책만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떤 공식적으로 대회를 열고 상을 주고 뭐 이런 것도 아주 좋아요.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요. 단 감염성 질병 부분에 대한 통제 대책은 필요하다라는 거고, 아이시원에 하면 날개를 들어줘요. 수담트만 만져달라고 해요.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조작적, 네, 아까 오퍼런트 컨디셔닝의 어떤 과정일 수 있어요. 교감. 네, 긍정 강화. 러브 소니님이 답 맞추셨습니다. 긍정 강화. 포지티브 인포스먼트 또는 포지티브 리인포스먼트라고 하고요. 긍정 강화 맞춰주셨고요. 오늘 정답 맞추신 두 분께서는 DM으로 주소하고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감, 긍정강화, 복종훈련, 반복보상, 네, 긍정강화, 헬로 페로님도 긍정강화 말씀 주셨고요. 교감 형성, 네, 다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처음에 두 가지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두 가지 기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맥락에서 긍정강화 말씀드리고요. 마카오가 밥을 먹으면 꼭 짝한테 두지 토를 하고 다시 먹어요. 예, 혹시 그거는 아니죠? 분변에는 문제가 없죠? 분변이 잘 완전히 변 형태로 나오고 먹이 씨앗 같은 것이나 견과류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나온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살짝 염려는 혹시 PDD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거는 아니길 바라고, 먹은 다음에 짝한테 주듯이 누구한테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호자분한테 주시는 건가요? 만약에 보호자분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보호자에게 과다하게 성적으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보호자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성을 드러내는 어떤 시발점,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발점은 그 시발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시발은 시작의 시발입니다. 네. 아무튼 제가 너무 시라고 했나요? 네. 시발. 이것도 이상한가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사자 고지혈증. 신박사님, 카이큐도 소화가 약하다고 들었는데 뉴기니아만큼 과일 야채를 많이 줘도 될까요? 신박사님. 자,
제가 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이 이제 있는데요. 카익이라고 하는 종의 생활사, 야성에서의 먹이, 생태, 사육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른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서예요. 그래서 그 안내서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다시, 저도 그 얘기를 강의를 하고도 돌아서면 잊어먹는 나이라서. 그런데 이제 저는 카익이라고 발음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카익이라고 하는 종이 소화력이 약하다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종이 전체로 다 소화기관이 약해요. 소화는 신진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가장 중요한 또는 유일무이한 방법, 수단이에요. 그런데 특정 종이 전체적으로 다 소화력이 약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종이 생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종은 이미 전멸했어요. 오래전에. 이런 말들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말이에요. 먹이는 항상 그래요. 우수한 해당 종에 특화되어 있는 펠렛. 대표님, 우리 카익에 특화되어 있는 사료가 있나요? 그 위에 하이프로틴. 어디죠? 요거? 오른쪽? 그 오른쪽. 오른쪽이? 네. 이를테면 풀스타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고 계신 이 먹이가 카익에 특화되어 있는 카익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뉴트리셔널 리ኳ이먼트, 영양학적 요구량을 가지고 있는 종들에게 사용하는 기본 펠렛이에요. 여기에다가 항상 싹 틔운 씨앗, 과일, 채소, 사람이 먹는 다양한 음식들을 섞어서 주시면 돼요. 이런 얘기도 똑같습니다. 뉴기니아가 병에 취약한 동물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어요? 다 죽었지. 절멸했단 말이 아니에요. 뉴기니아, 이클레터스가 병에 취약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제대로 그 이클레터스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했으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병했죠? 왜? 변종이 많다는 건, 뮤테이션이 많다는 건 번식을 그만큼 잘했다는,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다 죄송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그래도 이런 얘기도 사실은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쪼이오스님인가요? JJOIOS에서 뭐는 대형종인가요? 뭐는 중형종인가요? 무슨 소형종인가요? 사실은 이 분류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아무도 서로 동의하지 않는 완전히 일종의 상상 속의 개념이에요. 내가 보기에 얘가 대형종이면 대형이고 몇 그램까지가 대형인지 몇 그램부터는 중형인지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은 아예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얘가 대형종이면 대형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훈련놀이 하려고 하는데 아구 잘해라고 말을 먼저 이럴 수 있어요. 네, 스스로 이런 말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보호자가 해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아우 잘했어, 아우 이뻐라고 하는 것은 어플라우즈, 특정한 행동, 특정한 행위에 대한 보호자가 주는 칭찬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말을 쉽게 배울 수 있죠. 네. 하지만 보호자가 발화하는 것과 스스로 발화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마카오가 폭력성을 들으면 무섭죠. 네, 손가락 하나 날아갑니다. 자, 나희나님은 네, 공기는 끈가는 좋아요. 멍멍이 소리.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 자기 날개도 할 때도 이건 이제 자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빈도가 또는 강도가 어느 정도가 과다하냐, 이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만, 일단은 심각한 문제는 아닌 걸로 이해가 되고, 다만 이것이 진행되게 되면, 클로아카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프롤랩스드 클로아카 프롤랩스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 자, 어떤 분은 야생 앵무새 같은 타잔이 아니니 과일 야채를 주식으로 알면 안 된다. 그거 알곡도 생시해요. 네, 이거 이런 분들하고 제가 굳이 말을 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네. 해피페러님 이런 말씀들은 듣지 마세요. 네. 무슨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 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개별 종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로리류나 이클레터스처럼 과일을 많이 먹는 종이나 또는 지방에 취약한 종들이 아닌다면 대부분의 종들에게 필요한 추천되는 먹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앵무 특별시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인 안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따로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동시에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전에 스스로 연구를 조금 하셔야 돼요. 왜? 저희가 아무리 제가 설명을 드려도 구두로 하나의 종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다 드리기는 어렵죠. 그런 시간도 물론 만들 겁니다만, 따라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시기 전에 챗GPT를 통해서 또는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또는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관련되는 자료, 논문들을 직접 찾아볼 수 있으시다. 그걸 보통 저는 권유드려요.
그리고 제가 쓴 깃털다인 아인슈타인 앵무새에도 그것과 관련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시란 말씀 안 드려요. 그거 사셔봤자 저 한 권 사셔봤자 700원밖에 못 받아요. 네, 그걸로 제가 절대로 맛있는 거 못 사 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사서 보시거나 또는 빌려서 보시거나. 다만 독사해서 보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이웃이 끊은 상태에서 핸드피딩을 끊은 상태에서 데려왔는데 아플 때 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답변 여기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피딩을 끊은 상태에서 데려왔는데 아플 때 대비해서 핸드피딩을 구비해 두란 핸드피딩 포뮬러를 구비해 두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종종 아니요. 그 아플 때가 언제 10년 뒤에 아프면 지금 놔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핸드피딩을 하는 어떤 하빗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얘가 스스로 먹이를 먹지 않거나 뭐 소화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유동식을 먹여야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핸드피딩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이 친구들이 위닝, 즉 스스로 독립적으로 먹이를 먹는 과정이 아주 지난하게 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에게 유형성숙이라 성숙한 개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종속되는 일종의 스포일드 차일드, 네, 잘못 성장한 금쪽이에 나오는 그런 아이들과 같은 형태의 미성숙 개체로 몸만 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 안 되면 아주 초대형 앵무가 아니라면 네, 급한 상황에서는 뭘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수의사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force feeding 또는 시린지 feeding, 튜브 feeding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강제 급이 또는 튜브 급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롱이가 몇 달 전 휘슬 호출 훈련 했었는데 휘슬만 한번 불기 전에 오는데 훈련이 잘못된 걸까요? 네, 훈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고쳐야 될까요? 휘슬을 보고 달려오면 무시하시면 돼요. 휘슬에서 소리가 났을 때 달려온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지, 휘슬만 보고 달려오는 것은 얘가 그 앞을 예견해서 미리 행동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시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휘슬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휘슬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고 오도록, 즉 조작 과정이, 네, 컨디셔닝이 좀 잘못된 거예요. 컨디셔닝이 휘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휘슬의 소리를 들었을 때 오는 것. 또 하나는 휘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만 내서 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훈련의 방식을 변환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병원에는 무조건 데려갈 건데 이유식 쟁여들란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참고로 꼭 핸드피딩 포뮬러를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지난 시간 아니군요. 저희 이제 다른 회원님들한테, 브리더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그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그걸 갈아서 죽처럼 만들어서 줄 수 있어요. 네, 물론 갖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면 냉동해서 소량만 보관하시면 되고, 유통기한에 특정 시점이 지나면 폐기하시면 돼요. 사실 유통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기간 내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꾸고 할 수 있어요. 자, 휘슬만 보면 기분이 좋은 거 아닐까요? 영악한 것들, 빙글빙글. 푸농님 동감해요. 클릭하면 보면 뛰어와요. 6개월이 넘었는데 핸드피딩을 하는 거는, 네, 이건 과다함. 이건 이제, 어느 종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중형, 통상 200g에서 400g 정도 되는 비둘기 사이즈의 종들이라면 2달, 길어야 3달 정도이고, 아주 덩치가 큰 대형 메커로 할지라도 서너 달을 넘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건 끊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끊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자, 단호하신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T라서, 네. 공감을 잘 못해요. 죄송해요. 네. 제가 공감을 잘 못하는 것으로. 자, 프롱이 앞에서 휘슬을 불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자, 어느 순간, 하다 보니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순식간에 가버렸습니다. 네. 오늘도 40분 가까운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라방 들어주셨고요. 항상 제가 그 앵무새를 기르는 일반 보호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앵무새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앵무새의 눈높이, 앵무새의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는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그 공부는 물론 앵무특별시에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고 거기에 대단한 앵무새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써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앵무새와 관련한 책들을 찾아보시는 그런 것이 넘어서기는 어려워요. 또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좀 세부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진정한 앵무새를 사랑하는 분들, 특히 앵무새 특별시 회원분들, 브리더스 퀄리티 회원분들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여러분의 의무를 결코 누가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앵무새와 관련하여서 뭐 일단 이클레터스다. 그럼 이클레터스와 관련한 책들 큰 돈 들이지 않고 사서 볼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돈 모아서 살 수 있으세요. 아마존을 통해서 살 수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안 버드키퍼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호주에서 사서 볼 수 있어요. 저도 지금보다 인터넷이 훨씬 더 덜하던 15년, 20년 전부터 앵무새 책만 수백 권을, 오늘도 지금 앵무새, 정확하게 앵무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에비컬처와 관련한 책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네. 이 엄청난 책들이 다 에비컬처와 관련한 책이에요. 보시기만 해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지 않으십니까? 저 지금 이 나이에도 공부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새해를 위해서라면 뭐 저만큼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공부하세요. 참고로 이 책은 제가 태어난 해인 1977년에 영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쓰여진 에비컬처와 관련한 백과사전이에요. 에비컬처는 뭐다? 조류 사육이죠.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에비컬처리스트, 여러분들이 하비로 기르건 프로페셔널, 아니면 저기 상업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기르시는 관계없이 여기에는 수많은 새들이 사람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부터? 1977년 그 이전부터도. 이 말씀 제가 잠깐 드리는 것은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약간 동떨어질 수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생물법 그리고 그 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기를 수 있는 허가 없이 기를 수 있는 앵무새의 종은 앵무새족이나 조류의 종은 기껏해야 이거저거 빼고는 너댓 종밖에 안 되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분노하셔야 돼요. 이것과 관련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에비컬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연원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종들이 이미 사람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의 조류들이 이미 수십 년, 아니 100년, 200년 전부터 인간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어요. 이들은 더 이상 야생동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 에비컬처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라방 끝내고요. 조류를 사랑하는 여러분, 향후 시티즌 컨설베이셔니스트, 시민 종 보존 운동가로 멸종위기종을 위시한 현재 점점 야생에서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조류들의 종 보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 여러분, 개인 사육자 그리고 사업 목적의 전문 사육자분들, 여러분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는 현재의 상황 반드시 막아내고 또 고치고 개선해서 유럽이나 미국 수준의 에비컬처 전문, 아니 에비컬처 선진국으로 우리나라가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 직업, 산업적인 활력, 그다음에 종보전, 복지적인 가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심용주 박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에비컬처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꽃을 피우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펴 들어가시고요. 더 흥미진진한 주제와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